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간이 아주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토론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토론을 해주실 분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발제 순서대로 토론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지정 토론입니다. 이미 토론자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 좌장 교수님이신 지용희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온양방시 중앙정치회에서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학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방성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한 5분 지나갔거든요. 시작이 한 5분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인사말을 간단히 줄이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내교육대학원의 임채우 교수님께서 주제 1 유학의 종주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격조 있고 성대한 학술 대회는 저로서도 참 처음 이렇게 좀 이런 데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임진왜란 무렵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여러 그 방시문 중에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계셨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참으로 감명 깊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맡은 토론 주제는 정호환 교수님의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라고 하는 그 제목의 논문입니다. 사실 이 논문을 읽기 전에는 저는 월봉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동양 철학을 전공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설총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균관이나 문묘에 우리나라 동방 유학의 시조로서 첫 번째 모셔져 있는 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총 선생은 원효대사의 그 아들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의 고승이자 대사상가인 원효성사의 아드님이신데 어떻게 설총은 불교학자로서 알려져 있지 않고 한국 유학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알려지게 되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이제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호환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들이 눈 녹듯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83쪽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로부터는 신라 최고의 그런 DNA를 물려받을 수 있었고 당나라에서 오신 한림학사 월봉 선생으로부터는 당나라 최고의 유학을 배웠으니 그야말로 신라 최고의 지성이 탄생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호환 교수님의 이런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의문이라기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 제 생각을 좀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논평문에서 적었습니다. 184쪽에 육례 회통 개념에 대한 저의 소견을 적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육례란 개념은 한 4가지 정도 용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 향례와 상견례를 더한 이 육례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한
그런 저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85쪽 부분인데요. 설총의 자, 총지의 의미에 대한 저의 또 소견입니다. 설총 선생의 자가 이제 총지로 쓰셨는데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월봉 선생님의 그 휘자인 지자를 쓰고 계셔서 신라의 방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설총과 방지 이 두 분의 그 휘자를 그냥 같이 이렇게 병칭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86쪽에 삼국사기 설총열전에 보면 방지 선생과 설총 선생을 같이 나란히 화산 또는 화천 선생 이렇게 병칭한 데에서도 이 두 분을 같이 이렇게 그 일컬은 그런 그 당대에 그런 그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설총 방지해서 총지 이렇게 두 분을 같이 병칭하다가 이것이 설총 선생의 자처럼도 쓰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월봉 선생 연구의 앞으로의 방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일단 월봉 선생에 대해서는 1400여 년 전의 인물로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 또 미비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옛 자료를 발굴해서 월봉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정 교수님의 그런 연구 성과는 아마 우리 학술사에 기록해둬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설총 선생의 항맥을 월봉 선생을 통해서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유학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봉 선생의 가르침은 특히 육례를 통해서 효를 강조하는 그런 우리 전통의 그런 효사상의 어떤 바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학교 교육에 있어서 통합형 교육과정의 과제로서 이런 효사상이나 실천을 중시하는 또 예를 중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더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 교수님께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시간을 8분 이내로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 주제 발표하신 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는 좋은 토론에 의해서 보완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설총 선생의 자아가 총과 지를 병렬 구성으로 봐서 설총과 방지의 총과 지를 따서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통합형 교육 과정의 어떤 국가적 과제, 그런 의제로서 우리가 미래 교육의 어떤 혼익 인간의 그런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인류 공용의 그런 그 새로운 정신 세계를 문화 정책을 우리 모두가 관련한 그 사람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고, 우리나라 교육이 현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듯이 이게 분단되어 있어요. 그 1200년 동안 내려온 그래 전통 교육은 말짱 그래 그 도루묵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130년 이제 서양식 그 교육이 들어와서 있는데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다 못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우리 국가적 개선의 과제로 현 정부가 교육과
그다음에 연금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노동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교육 개혁의 과제에서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냥 뭐 부족하지만 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짧고 아주 명료한 답변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2주제 16세기 전반 조선의 비변책과 방윤 방어의 일가의 활동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국방대학교의 방효복 전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같이 안보 일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안보 상황과 또 6.25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보 상황, 지금의 우리 안보 상황하고 이렇게 대비하면서 많은 교훈과 또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방시 종친회에 이러한 훌륭한 구국의 일선에서 싸웠던 장군 내지는 그 가족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고백하건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미나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 발표 이민웅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조선조 시대의 국방체계, 그 다음에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비변사, 그 다음에 방시문중의 탁월한 장군님들에 대한 연구인데, 우리 뭐 장군님들에 대한 연구는 아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종친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재론하는 것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조선조의 국방체계하고 비변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방체계가 세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발전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외부 위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대비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려가 첫째 국방체계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즉 군역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군역, 지금 말하는 병역제도죠 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군역에 대해서 공정성과 보편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많은 병무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방이나 안보 상황에서는 과거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 분들은 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60만 대군이 아닙니다. 40만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역의 문제가 조선조 때나 6.25 때나 지금이나 참 국민적 관심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고, 또 위협을 평가해서 이 대비하는 비변사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비변사가 외부로부터는 위협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평가해서 적절히 대비를 하는데, 이 비변사가 비대해지고 중앙정치의 주무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권문세도가들이 국방이나 안보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배치돼서 정쟁의 도구로 인용함으로 인해서 원래 비변사가 만들어졌던 그 취지에 어긋나가지고 임진왜란도 맞이하지 않은가. 아마 지금 그 당시의 비변사가 지금의 우리 아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정권별, 이념별 이렇게 나눠가지고 5년마다 달리 운영이 된다면은 조선조 시대에 있었던 비변사의 운영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적으로는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참조할 만한 이 아닌가. 그 당시는 문민우위, 지금은 뭐 문민통제라는 말로 많이
무인도를 홀대하고 또 우리 군인들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도 비변사의 운영의 교훈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은 또 다른 교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병력이나 장비보다는 더욱 중요한 게 상무정신이라고 합니다. 상무정신. 상무정신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내 가정, 내 마을,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 상무정신이 우리나라 역사상에 가장 강력했던 게 고구려 시대라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 그 고구려 시대는 왜 강했는가? 고구려에는 고구려의 우리 선조들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도 잘 극복하듯이 고구려에는 우리 선민의식이 있어서 아마 상무정신이 대단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의 국민들의 정신 상태에서 상무정신,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고향을 지키겠는가 하는 상무정신과 전투의지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는 간혹 이런 자리에서 예비역 장군이로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후배들이나 국민들한테.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선생님은 싸우겠습니까? 선생님 아들은 싸우는데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가뚱해요. 선생님이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선생님의 아들이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용인한다면 전쟁을 하나마나 이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집니다. 요즘 어느 정치인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그럴까요? 요즘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현장을 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전문가분들한테 특히 이민웅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책을 통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토론문에는 그걸 다 써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사라 이런 걸 보면은 보고 체계가 즉 상황 보고 체계라든가 또 주의 결심한 내용이 밑으로 임금님이 결심한 내용이 얘가 전선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도달했는지 책을 보면은 지금 완전히 지금 군대 조직 같은 그냥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시기에 아니면 조선조 때에 우리 전선에서 상황 보고 체계와 또 상황 지시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시간이 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대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훈련과 부대 훈련. 근데 부대 훈련을 했다는 것은 제가 책에서 잘 많이 못 보겠어요. 오히려 사단장급, 군단장급 지금에 해당되는 그런 지휘관들은 문신이나 중앙부서에서 어떤 변란이 일어났을 때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현장에 와서 지휘를 해요.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래서 평상시에 개인 훈련과 부대 훈련 어떤 스타일로 이루어졌는가 이 두 가지를 시간 내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민웅 석좌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방효복 장군님은 저보다 사관학교 15년 선배님이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군단장 하실 때 제가 그 군단에 충무공 특강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저도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오래 있었던 해군사관학교에서 전역하고 지금은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비정규직이 되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혹시 충무공 이렇게 전문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해서 이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효복 우리 전 총장님, 국방대 총장님께서 쓰신 토론문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너무 이제 방윤, 방호이, 방우지 이 방문 일가에 집중한 나머지 앞에 중요한 국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군익도 체제, 그 다음에 진간 체제, 재생방약 그리고 비변사까지 이 토론문에 이렇게 자세히 적어 주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제가 발표드린 부분에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뭐 4가지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한 것 중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임진왜란시 상하부대간 보고체계와 방법은 조선 전기의 역마, 역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임금이 현장 지휘관에 유지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 선전관을 보냅니다. 선전관. 근데 선전관들이 역시 책임감이 있는 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 충무공 이순신의 그 기록을 보면은 서울에서 통제영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일 내지 한 6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임금님의 명령이 현장 지휘관에게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도착한 데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장을 계본이나 장계 형식으로 그 형식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 형식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보고서 올렸던 것들 중에서 임진년, 계사년, 갑오년 이 3년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장초입니다. 그 전쟁의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라사수사 통제사 이순신이 왕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왕과 현장 지휘관 사이에는 굉장히 그 소통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거는 제가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신지 알겠는데 그 조선 전기에 진법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진법 훈련을 했다. 그리고 난중일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디에 모여서 약속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군대에서 약속을 거듭 밝혔다는 것은 훈련하는 절차라든지 신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연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산포 해전 출전하기 전에는 한 20여일 동안 전라우도 함대가 여수에 와가지고 같이 한 20일 동안 이렇게 팀워크 훈련을 하는 걸로 봐서는 수군들도 일정 정도의 진법 훈련이나 어떤 지휘 통제 훈련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주제 발표 16세기 충무공 이순신의 멘토 장인 방진의 활동 여기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의 김밀환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방기철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짧은 그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순천향대학하고 호서대학에서 이제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지역학이라고 하는 아산 지역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순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이순신 장군의 이제 생가지가 있는 지금 현재 현충사 주변이요. 그리고 우리가 백암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백암리가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아산 지역에서 그 양반 사족들의 어떤 문화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제 바깥에서 아산으로 이주해 들어온 그 양반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백암리에 많이 그 정착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그 양반 문화를 키워나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마 현충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현충사가 바로 그 앞에
곡교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그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곡교천 끝에 삽교천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입구에 보면은 해안포라고 하는 그 포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면 그 서울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그 가족들과 어머니가 피나는 사리를 떠날 때도 거기서 출발해서 여수까지 이렇게 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는 수로로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그 편리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백암리라는 이 지역이 그들이 정착하게 된 그런 이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족 집단이 언제부터 형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 흥미로운 것인데요. 근데 아산 지역이 사실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조선 시대에 상당히 궁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족들의 이주도 상당히 늦었고, 또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사환을 통해서 관직으로 나가는 그런 빈도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그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어떻든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이제 그 아산으로 낙향을 하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 백암리에 이제 정착을 그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주방 씨, 그러니까 이제 온양방 씨 그 부인을 그 맞이 그 하면서 이제 이 방씨 가문과 그 인연을 맺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어떤 이제 큰 영향을 줬느냐 하는 문제는 이순신의 이제 초반 그 생애를 갖다가 우리가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면 사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측, 그 다음에 또는 뭐 설화적인 이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하신 방기철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논증적으로 잘 그 정리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그 혼돈을 거듭하던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가 잘 그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던지자면은, 그 온양방 씨가 본관의 명칭도 온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오래 전부터 온양에 정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처음 발표에도 나왔지만 이 방운이란 분이 그 온수백을 갖다가 이제 책봉이 되는 고려 시대부터 이미 이제 온양에 대한 연구가 높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지리지에 보면은 토성이라고 하는 성씨, 이게 이제 요새로 치면은 그 고장에서 오랫동안 살은 토박이들의 이제 성씨인데, 그 온양이라는 본관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씨가 존재를 해요. 그럼 방씨들이 온양에 정착한 것이 고려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방진이란 분이 그러면 계속 온양에 살고 있었던 방씨의 후손인가, 아니면은 온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과 저기 온양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아산으로 다시 이제 내려와서 뿌리를 내렸느냐,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이슈의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발표자도 얘기했지만, 그 방진의 그 바로 위에 이제 선조들이 보면 뭐 강화도에도 연고를 가지고 있고, 뭐 저기 그 영덕에도 연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곳에 있으시다가 온양으로 이제 내려온 것은 이제 방진 때부터 그러면 내려온 건지, 그 내려왔다면 무슨 계기로 내려왔느냐, 그게 이제 처가를 따라서 홍윤필이라는 분의 이제 그 딸과 결혼하면서 내려온 건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또 홍윤필이라는 분은 그러면 온양에 어떻게 정착을 했느냐, 아산에,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남양 홍씨의 정착을 얘기할 때는 홍가신이라는 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홍가신의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이제 처가 쪽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홍윤필과 홍가신은 사는 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제 그 토론문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온양방씨 쪽에서 먼저 홍가신 집안보다 먼저 온양에 정착을 했는지 아니면은 홍가신 집안이 먼저 들어왔는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한 그 상황이다. 그래서 아산과의 연고성 요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진의 관력이 보면 묵과를 출신해서 보성 군수를 역임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화되어 있는 그 이야기인데 상당히 특이한 거는 족보에는 보면은 묵과 급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은관보다는 묵과가 더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족보에는 당연히 이 묵과 출신자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를 않다는 사실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전승대 내롱과 같이 이분이 진짜 무관 출신이냐 하는 것부터가 이제 상당히 그 혼선을 거듭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제 이 발표자는 그 대전 그 현감으로 출발을 했고 그것도 유일지사로 나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임 중에 묵과에 합격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유일지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학식이나 아니면 덕행 이 두 가지가 출사의 그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문사로서의 길을 가지 그런 것으로 추천돼 나온 사람이 묵과로 이렇게 사원을 하는 경우 그는 전 그 선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정 아주지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방진의 조부가 창평구수 방홍, 그 다음에 이제 부친은 그 준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부가 방헐이고 아버지는 방국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 건가 하는 이야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준경이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과 온양방 씨의 결혼을 중멸했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거는 근거가 좀 취약한 것이 김기환이라는 분이 쓴 그 세가의 기록이 있는 건데 그게 어떤 근거하에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개연적으로 보면은 이순신 집안이 서울에서 아산으로 낙향할 때는 보면요 거의 몰락을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순신의 그 맏형인 이신이라는 분이 그때 나이가 거의 20살이 이제 넘어가는 그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순신과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도 아산에 낙향을 해가지고 아산의 사족인 진주광 씨와 거기서 결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해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순신의 집안이 형제들이 대부분 아산에 와가지고 그 근동에 자리 잡고 있는 사족들과 연결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인데 이순신 장군도 따라서 그 뭐 백암리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시중사 그 경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고택이라고 하는 부분, 그 월곡이라고 얘기하고 거기가 상주방씨 집이란 말이죠. 운양방씨 댁인데 이순신 장군의 살고 있던 마을도 지금 현충사 경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동네에 그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두 가문 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왕래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중매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은 되지만 그 이준경이 했을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빙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방진이라는 이제 장인이 이순신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무관으로서 이제 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속에 기억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 처가가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제 하는 측면이죠. 지금 대부분 보면은 그 고택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이순신 장군이 무술을 갖다가 이제 수련한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택 앞이기 때문에 물론 처가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묵과 수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이제 있는데. 실제로 당시 그 묵과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누가 뭘 가리켜서 배우는 것보다는 끊임없는 숙달입니다.
왜냐하면 활쏘기와 말타기가 주거든요. 그거는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을 반복하는 속에서 이제 기량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특별히 어떻게 뭐 그 요령을 터득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배운다는 그런 의미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발표자는 그것보다는 그것은 무경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이제 무학에 대한 수련을 장인한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방진이 이 무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당시에 문과 출신자들은 한문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한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던 것이 일반적인데, 이순신 장군은 예외죠. 이 양반은 원래 문과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그것도 열심히 대단히 한 사람이어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이순신의 큰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방진도 그와 같은 문과적인 그러한 학문이 깊은 소양을 길러온 어떤 흔적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무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강의나 아니면 뭐 도움을 줬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 장군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집단적으로 말이죠. 그 당시에 아산 온양 뭐 일대에서 같이 문과를 수련하던 소위 무부 내지는 이제 한량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그렇게 그 집단적인 훈련을 그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 그 확인되어집니다. 그거는 뭐 이분의 행록에도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장인이 이순신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발표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방기철 교수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많으신 거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기울한 교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 남양홍 씨와 그다음에 그 저기 온양방 씨의 그 혼인, 뭐 그다음에 그 언제 아산에 정착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산의 그 토성이 방신 건 맞아요. 근데 방진이 아산에 살았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다시피 분명히 어렸을 때는 그 강화도에 살았음이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아버지를 따라서 옮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에 살고 있던 남양홍 씨와 온양방 씨 간의 혼담에 의해서 저는 방진이 그쪽에서 이제 그 아산에 정착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산에 그 남양홍 씨의 입향조인 홍온 같은 경우도 신윤필의 딸과의 혼인을 계기로 아산에 정착을 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아마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뭐 김은환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사료가 있다면 어떤 명확한 답이 되겠지만 사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밖에 답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일환 교수님, 저는 처음에는 보성군수로 간 다음에 문과에 합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지를 받고 제가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거는 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족보에 문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쭉 봤더니, 그리고 이 족보라는 게 지금 이거 온양방 씨 처음에 족보가 방진이 죽고 한 15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일청거로 가는 거인데, 이거는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중종 때 유일청거로 인해서 모두 초직이 현감으로 갔고 이것이 이제 또 묵가로 가고 이런 얘기들은 이미 그 선행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행 연구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조부의 이름이 뭐 방홍, 방준규로 나오는데 족보의 방을과 방국형이 이제 기록이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근대 시대에는 성 플러스 자 또는 성 플러스 호 또는 성 플러스 어떤 뭐 시호라든지 뭐 육판성 그러니까 뭐 관직명이라든지 이런 걸 합치거든요. 그래서 뭐 호라든지 뭐 자라든지를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방중지만 아까 봤지만 방목에 보면 분명히 방국형이라고 나오거든요. 성명이. 그리고 족보에도 방국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성명은 국형이 맞고 중규는 장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거기 방목에 보면은 분명히 형지가 이제 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자를 하나만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중규, 방형지, 그러니까 중규와 형지는 전부 다 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역시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준경의 의혼이 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보게 되면 그 김기한의 그 충무공 행장을 보게 되면 이준경이 이혼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요. 방진이 어린 이순신을 만났고 그것이 아니라 방진 이정이 약혼했다고만 나와요. 그리고 그 의혼 그거는 사실 비문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김일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배감이라는 데가 좁은데 서울에서 양반의 아들이 이주해 왔고 그러면 방국형은 방진은 어린 이순신을 보고 눈여겨 봤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중앙의 권력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눈여겨본 상태에서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동방인 이준경을 통해서 그 약혼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충무공 행장에 나온 얘기와 비문의 내용을 조금 같이 전부 다 살려서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선시대 무신이라고 해서 그 무경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경국대전에 보게 되면 어떤 경전을 가지고 시험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이민훈 교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국왕에게 계속 장계를 보낸다든지 그와 같은 보고를 계속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소양이 문학적 소양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진이 문과에 합격했었다면 무경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저는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러 명이 같이 집단적으로 그 무예를 닦았을 거라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문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 어떤 집안에서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하면 선생님을 모셔와요. 근데 독선생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서당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훈장 선생님을 모시면 그 동네 그 또래들을 붙여서 같이 공부를 시켜요. 그렇다면 근데 물론 그래서 이제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방진이 무예를 전수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장의 사범과 뭐 어떤 그 제자처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다만 뭐 말타기랑 팔쏘기가 이제 그 무예의 가장 핵심적인 거 맞는데 어떤 노하우 정도는 같이 사니까 전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경에 대한 이해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미 문과 시험에서 무경 공부를 했던 그 방진의 어떤 그런 그 무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이순신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때문에 이순신이 과거 시험에서 모든 시험관들이 놀랐던 거는 그 무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20대 초반까지 문학에 대한 유학에 대한 공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그 장인에게 배운 어떤 무경에 대한 이해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병법에 능한 덕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양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명확한 사료가 아니라 추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분이 아주 시간을 칼같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뭐 절대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인류애란 시기 온양방시 인물들의 구국활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대학교의 노영구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그 납기염수라고 꼭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역사 토론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대체적 토론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실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료를 가지고 보면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총 쏘아가지고 성적표 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말을 타고 성적표 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기 관직 계셨던 분 중에 아마 여기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군내 계셨던 우리 광복 총장님만 가끔씩 총을 쏘실 텐데 나머지는 아마 안 쏘실 겁니다. 그런데 조선사회는 모든 당하관 이하의 관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활을 쏘아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사회가 굉장히 문관들의 어떤 군사적 지식이나 식견 그다음에 무예 능력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행정 관료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조선의 문관을 바라보고 오늘날 군인이라고 장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선 시대의 무관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바로 이제 오늘날 관점을 과도하게 역사 해석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볼 위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토론 발표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요. 조선사회에서 이 15세기와 16세기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온양방씨 집안의 어떤 무관 집안으로 전환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요즘에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16세기 사회하고 15세기 사회의 어떤 차이를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볼 때 이 문관 가문과 무관 가문의 어떤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16세기 초중반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온양방씨의 사례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서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임노 교수님 발표하셨던 박륜이라든지 방의지라든지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고위 문관 가문이었던 방씨 집안이 무방 가문으로 성격이 일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16세기 중반 이후에 여러 차례 어떤 묵과급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최정명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명의 어떤 묵과급제자들 5분입니다만 그 다음에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어떤 공신들 이렇게 본다면 온양방씨 집안 같은 경우는 이게 16세기의 대표적인 무방 가문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와 달라지는 16세기 사회인데 실록을 보면 이제 이른바 유장이라 해가지고 유학적 소양을 가진 장수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선 16세기의 무관들이 15세기 무관에 비해서 군사의 식견이 높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이러한 모습이 17세기 이후는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박나간전입니다만 이 자료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실은. 근데 이 자료를 구분해서 본다면 이 자료가 굉장히 여러 차례 쓸 수 있습니다만 통으로 볼 경우에 이 자료가 굉장히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정리된 임진왜란에 대한 방동용 활동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사를 정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100%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18세기 중반 이후에 조선인들의 어떤 임진왜란 이해, 동시에 이제 기록이 정리되는 과정을 보여준 자료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 박나간전 자체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재장 교수님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답변 우리 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좋은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문에는 한 5가지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중반 이후에 무방 가문의 어떤 통혼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제가 임진왜란 시기에 활동한 그 인물들 네 분의 그 활동상을 조명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그 활동상 위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할 만큼 여력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박나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나간전을 이제 그 보니까 바로 이제 그 방등용 장군이 원균 휘하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년 때부터 이제 방등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 과연 그 원균 휘하에서 근무한 게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박나간전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했지만은 수군 활동사를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이 부분을 위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보니까 이게 그 방등용 장군이 이제 그 임진년 3월에 제주도의 정의현감으로 근무를 했다는 선생안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선생안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균 휘하에 있다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박나간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일단 박나간전에 이제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방등용 장군에 대해서 활동상을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이게 박나간전이 과연 어떤 이 성격의 글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 초반에 이게 써진 글로 보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온양방씨 후손분 중에 누군가가 이 성혜응이라는 이 문신 학자에게 이렇게 이제 아마 자료를 줬을 겁니다. 자료를 줬을 때 이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원균이 굉장히 비겁하고 소심한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방등용 장군이 과감하게 권고를 해서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등용 장군의 활동상을 부각시키는 그런 게 원균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이제 부각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선 후기에 있던 여러 가지 실기류들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아까 발표하셨지만 이제 그 김기한의 이순신 세가 그런 어떤 본인은 뭐 사실을 기록했다 하고 김기한이가 서문에 써놨지만은 사실은 그 소설이거든요. 소설인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박나간전의 성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규명해 보고 다음에 이제 요 책자화 할 때 그를 이제 다시 수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뒤에 토론문에 써진 내용은 충분히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로서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참 어려운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료가 부족하고요. 또 오래된 우리 방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신라까지 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 제가 볼 때 참 같은 교수 입장에서 정말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나 정말 아주 좋은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저 자료를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료가 부족하면 소위 말하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있죠. 무리한 것이 아니라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같은 학자로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양심적이고 그러면서도 많은 발견을 하셨다, 노력을 하셨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이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참 흥미롭고 저도 많이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고 4가지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다 이렇게 협조도 해주시고 해서 시간도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다른 분은 잘 몰라도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방진 우리 선생님은 우리 저 지금 위원장이신 방선석 위원장님을 따라서 저도 참배를 했습니다. 2번인가. 그러고 평소부터 제가 좀 관심이 많았어요. 방 선생님인데 제가 이 방진 선생에 대해서도 아주 아까 우리 저 방기철 교수님께서 논문 쓰실 때 글 쓰신 걸 보니까 같은 방시니까 이 방진 선생님을 이렇게 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글을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방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것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보다도 그 불쌍한 백성들을 챙겨주고 전쟁 중에도 먹고 살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기 마지막 저기 뭐 명량해전 때 그 전쟁터까지 따라갔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면 산다고.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시고 한 것이 제가 볼 땐 방진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닌가. 아까 그 방진 선생님께서 그냥 관직에 나가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천거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몸가짐이 훌륭하고 모범이 되고 그래서 발설해 나가신 그런 분이고 이순신 장군 비슷해요. 그런 게. 그다음에 이 활 쏘는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궁인데 방진 선생님은 명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어서 좀 본 건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2분의 훌륭한 여인이 있다. 이게 이순신 장군 어머니 있잖아요. 변씨, 초계 변씨. 그 어머니께서 이순신 장군이 인사하러 전쟁에 가니까 왜 나라 걱정해야지 이제 나한테 왔느냐. 어? 나라가 이렇게 수고를 당했는데 어머니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참 안중근 어머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 대단히 훌륭하신 어머니였고 또 제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참 7년 전쟁 동안에도 그렇지만 뭐 그전에도 저 여진하고 싸우고 두만강가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때 그 부인께서 아주 편안하게 또 자식들을 잘 키워주시고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버님의 역시 가정교육이 좋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이순신 장군이 경제로 도와준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활 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따님을 제대로 정말 현모양처로 키우셔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많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방진 선생님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싶다 그러고 하면 더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요새 저도 사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뭐 경제 위기에다가 또 인구는 줄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소멸한다고 그러고요. 또 북한의 핵 위험도 있고 뭐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누구를 여기서 말하는 멘토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스승이 되겠어요? 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임진왜란입니다. 국가가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나라가 그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아니면 이순신 장군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뭐 우리 옆에 우리 재작명 교수님이 이순신 장군 전적에 대한 대가신데 논문 쓸 때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 45전 45번 싸워서 40번 이기고 5번은 무승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요, 인류 역사상 이순신 같이 그렇게 악조건 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아니 임금이란 사람이 전쟁 중에 죽이려고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근데 끌어서 나와가지고 다시 배열주적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이가 또 구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그리고 40번 이긴 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한산도 해전에서는 우리 배는 한 척도 침몰 안 당하고 일본 배는 59척이나 침몰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승리를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위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신장을 다시 살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장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신장을 도와준 여러분들, 방씨 가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돈밖에 몰라요. 아니 명가라 그러면은 돈 많은 집, 재벌, 또 뭐 장관이나 하고 뭐 하면은 뭐 명가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편집 논설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인데, 그래서 그 조선의 명가 있죠, 한국의 명가. 그래서 그걸 쓸 때 내가 그래서 기준이 뭐냐? 너 우리나라에서 명가라는 게 뭐냐? 돈 많이 벌고, 그 친구도 물론 동의하는 것을 그렇게 썼지만 책을 많이, 우리나라 제일 잘 쓴 책입니다, 그 책이. 근데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했거나 이런 집안이 명가라는 거죠. 아, 돈 번 거는 충분히 돈 벌어가지고 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뭐로 합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명예롭게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초대하고 그런 집안이 명가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게, 그것도 이제 보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에 망가졌으니까. 아니 지금 명문고등학교가 뭡니까? 좋은 대학 보내온 명문고등학교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문고등학교가 영국에 있는 이튼 칼레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영국에서 가봤어요, 그 학교를요. 왜 이렇게 명문학교인가? 그랬더니 그 학교가요, 6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그 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19명이 나왔습니다, 영국 총리가. 그런데 영국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명문고등학교냐? 좋은 무슨 이 수상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졸업생들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저도 놀랐습니다. 이 방씨가 지시도 희생이지만 방씨는 우리보다 훨씬 더 희생인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9천 명이 좀 9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많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뭐 임진왜란 때 32분이 원성 공신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싸움에서 공로한 사람이 26명, 선무공신.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그래서 이 방씨는 진짜 수많은 명문 가정을 만들어냈고, 집안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진짜 자랑스러운 남양 방씨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원양방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객석 토론을 1분 정도 받아 주시면 좋겠다. 저 이걸 읽으라고 좀 죄송하게 원양방씨를 잘못 여겼습니다. 좀 받으시죠. 뭐. 네, 질문하신 분 좀. 네, 한 번만. 저는 대구서요. 대구서 온 마이크를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선 손수효라고 합니다. 경주 송가고요. 오늘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정말 임진왜란 때 구국 충절의 그 을을 되새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영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사상의 중요한 그런 그 분기점이 임진왜란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거의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발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전후 세대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후손 없는 조상이 빛날 수 없습니다. 조상이 빛나려면 이런 업적이 있는 그 가문들의 그 가문을 이어가고 나라를 지키려면 후손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 시대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중앙정치회 방시 그 회장님께서 우리 방 씨는 인구가 얼마나 어떻게 불어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제안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력은 한나라 이길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북으로 중국 있고 남으로 일본 있고 이런 다시 전쟁이 없는 임진왜란과 같은 한국 전쟁과 같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많이 나야 됩니다. 앞으로 50년 되면은 지구상에 가장 먼저 망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대통령이 뭐 그리고 지금 조상을 빛낼 그런 후손이 없습니다. 이 인지정책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고 저부터도 아이들에게 결혼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으로 이 토론 이런 발표대회가 지속이 되고 또 지속이 되고 학문화되어서 우리 교과서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온양방시 이 종신에서 하는 학술 세미나를 보면서 하여튼 내용을 떠나서 이 후손들이 정말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좀 발전. 지금 1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회 때, 3회 때, 또 예를 들면 2회 때는 진짜 우리 방진 선생 한 분만 모아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종친 회장님이 좀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좀.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온양방시 종친회에서 주최한다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온양방시 편향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신랄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도 이것이 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고 또 토론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기 교수님들이나 우리 아까 좌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추론, 정황적인 상황에 의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해서 우리 토론회도 학술대회도 뭐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겠지만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학술대회에서 자료집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토론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논문 쓰면서 정리했던 내용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한 번 더 내주시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찍어서 출간을 해서 함께 다른 정치인님들, 다른 가문에도 저희가 같이 나눠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